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알베르 까뮈의 반항하는 인간, 이것에 대한 철학적 평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주제겠죠. 롬무 레볼테라고 하죠. 반항하는 인간은 1951년에 알베르 까뮈가 출간한 작품인데, 저는 철학자로서 이 작품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좋지만은 저는 알베르 까뮈 작품들 중에 역시 철학, 문학 평론이 아니라 완전한 철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유. 프랑스 문학은 그냥 문학이 아닙니다. 그냥 삶의 이야기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철학적 사유를 포괄하는 거죠. 그죠? 예도가 소르본 형님이랑 강좌를 열었던 그 바따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니체에 대한 철학, 그 다음에 철학적 사유가 다양하게, 그죠? 나타나 있는 그런 작가인데, 그도 역시 문학 작품을 또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프랑스 작가들은 시인이든 그죠, 문학가든 간에 이런 철학적 작품이, 철학적 사유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 특히 알베르 까뮈는 시지프의 신화랑 지금 오늘 논평을 하는 이 롬무 레볼테, 반항하는 인간, 반항적 인간이라고 하는 이 두 작품에, 그죠? 정말 탁월한 철학적 어떤 논평이 함께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는 인간은 시지프의 신화의 어떤 연속선 안에서, 그죠? 그 부조리의 철학을 거기에서도 물론 반항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조리한 세계에서 거기에서 결코, 그죠? 시지프라고 하는 그 신화의 주인공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죠? 바위를 굴려 올리면 떨어지고 또 내려와서 다시 굴리는, 그러나 그 벌을 준 그 신에 대한 저항으로서 인간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죠? 그 죽음을 보고 현실 세계의 어떤 그 부조리를 인식하는 그런 인간. 그러니까 알베르 까뮈한테서의 명정성은요, 결국은 이 부조리를 깨닫는 인간만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계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죠. 부조리의 반대는 합리인데, 사실은 그 해결책은 반항입니다, 여러분. 반항이 바로 알베르 까뮈의 작품 세계에서, 그죠? 반항이 진짜 어떤 그 부조리에 맞서는, 이 세계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틀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 그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예도가 땅을 붙이고 살아가는, 특히 이 알베르 까뮈는 탁월한 게 뭔가 하면은, 그죠? 뭔가 하면은 까뮈는 특히 도스토예프스키랑 니체의 어떤 사유를 탁월하게 소화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도의 라인에서, 철학 세계에서 한쪽 줄기가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잖아, 그죠? 한쪽 줄기는 하이데거를 통하여 열려지는 독일 관념론과 더불어서 열려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한쪽은 도스토예프스키랑 니체인데, 프랑스 문학가들 중에 사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영향을 안 받은 자가 없어요, 니체랑. 그런데 까뮈는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그 정리도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철학하시는 분들은 이 알베르 까미의 작품을 이 반항하는 51년도에나 시지프의 신화보다 훨씬 두껍죠. 두께도 훨씬 두꺼운데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도도 엄청 배웠어요, 옛날에. 저는 번역서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나온 책세상에서 나온 시리즈 전집에서, 그죠? 반항하는 인간. 한 7, 8년 됐나? 10년 유학 가기 전이니까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작품이 훨씬 시지프의 신화보다 이 작품을 읽을 때 눈가리가 뒤집어지더라니까.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엄청난, 그죠? 그 무신론적인 질문들,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또 다른 시각들, 헤겔의 어떤 그 변증법이 만들어내는 어떤 우파적인 어떤 관점의 전체주의, 여기에서 반항하는 또 다른 마르크스주의, 이 양쪽을 다 넘어서는 니체의 정오의 햇빛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정오의 어떤 그 햇빛을 바라보는 그 반항하는 인간. 반항은 농과 위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항의 출발점은 농이지만은요, 불어로 아니다. 주인에게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너 이거 해. 이러면 예 하고 했던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농이라 그러거든. 그것은 바로 그 주인의 말에 부조리를 인식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계의 삶에서 철저한 실존의 합리성이 아니라 불합리한 거, 부조리한 거. 그래서 시지프의 신화랑 이방인에서 탁월하게 묘사되었던 그 부조리가, 그죠? 그 부조리가 깨달아질 때, 또 이 까미는 또 훗설도 또 이야기하잖아. 훗설의 어떤 그 현상학, 인간에게서 열려지는 그 데카르트가 모든 걸 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다 방법적 의심에 붙이잖아. 그런데 알베르 까미는 그 방법적 의심을 철저히, 그죠? 이 실존의 부조리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다 거부해.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뭔지 알아요?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을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야? 까미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명제를 끄집어낸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남은 자리에서 알베르 까미는 나는 반항한다라는 그 명증한 인식이 바로 인간의 반항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부조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요, 결코 행복도 느낄 수 없고, 그 다음에 자유도 느낄 수 없고,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인간성도 그냥 느낄 수 없는 불행한 자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게 단지 알고, 그죠? 빠져서 살아가는 인간들 보면은 거기에 그들이 부조리를 느낍니까? 돈이 그냥 돈이 모든 부조리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뭐 부조리를 느끼겠어? 거기에 무슨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있겠어? 빠져 있는 인간한테 돈 쓰는 게 자유고, 그게 다고, 그게 권력자고, 그게 힘 있는 자고, 남이 인정해주고, 그죠? 남이 그거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참 그러다가 병들으면 죽어버리고. 현대인이 얼마나 옛날 사람보다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다 빠져 사는 거야.
자기가 없어, 자기가. 이거 물론 뭐 하이데거의 어떤 그러한 명제랑도 연결될 수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부조리를 깨닫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반항은 물론 무신론으로부터 나오고, 그죠? 신이 사라진 세계. 그리고 특히 니체의 어떤 레센느망, 요즘 내 예도가 강좌를 열잖아. 그래, 제발 니체 책 하나 안 읽고 니체 아는 척 하시지 말고 1차 자료를 꼭 읽어야 됩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철학에서 중요한 해결은 정신현상학, 칸트는 세계의 비판서, 그 다음에 또 데카르트는 성찰, 그 다음에 포에르바하는 기독교의 본질, 다 있잖아, 여러분.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후기 하이데거는 또 다양하게 있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원한 감정을 가진 노예들, 이걸 갖고 또 이야기한다고. 좌파든 우파든 다 살해를 저질렀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파시즘과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예정론과 같은 도그마를 함께 집어넣고 이 중간에서 농과 위를 함께 할 수 있는 정오의 햇빛을 보는 인간을 알베르 까미는 옹호하는 겁니다. 마르크스도 실패했다는 거야, 여러분. 마르크스도 전체주의자였다는 거야. 왜?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하여 가다가 얼마나 많은 타자를 살해하고 얼마나 많은, 그죠? 그러한 많은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시지프의 신화만 읽어갖고는요, 그거는 개인적 실존주의로 끝나. 그런데 이 반항하는 인간은 집단적인 의식에 어떤 그냥 내 실존에서 내가 자유를 느끼고 내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항하는 인간으로 옮기면 개인의 실존에서 마침내 집단적 실존에서의 반항을 통하여 연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다리때. 그러니까 이 연대를 통하여 그 올바른 또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까미나 사르트르나 다 그 모든 작품들 안에는 그냥 어떤 그 사상, 이게 아니라 프랑스의 독특한 그 윤리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래요. 거의 설교하는 것 같은 부분이 얼마나 많아.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자기 러시아 민족을 향하여 마치, 그죠,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까미는 이 작품을 쓰고 사르트르랑 논쟁이 붙어. 이 보수, 그게 제가 볼 때는 알베르 까미도 우리나라에 오면 최고 좌파의 좌파. 그런데 사르트르가 볼 때 이 우파 새끼 이러면서 알베르 까미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라진다고, 싸우고, 이 책 나오고 나서. 너는 마르크스를 오해했다, 이러면서 또 싸우겠죠. 그런데 이런 대가들은 그냥 누가 맞다, 이건 너무 순진한 거야, 여러분. 사르트르랑 알베르 까미의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에도 그의 마르크스 사상이 탁월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까미는 그 마르크스 사상이 또 못 본 걸 이야기하거든. 마르크스의 전체주의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어떤
무신론적 예언적 전체주의가 들어있고, 그죠? 결국은 타자를 적으로 보면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 스탈린의 전체주의를 또 비판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히틀러의 파시즘은 기본이고요. 이런 게 다 들어있어. 그래서 헤겔을 역으로 사유했던 그 마르크스의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살해를 저질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반항하는 인간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농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향한 이 농을 집단적으로 또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오의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오의 사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철학자로서는 알베르 까뮈는 역시 시지프의 신화랑 이 반항하는 인간, 저는 책을 놓을 수 없었어요. 번역도 잘 됐지만은 정말 특히 철학하는 사람들 칸트, 헤겔, 칸트는 안 나오고 헤겔하고 그 마르크스의 어떤 그 역접적 관계, 그 다음에 도스토예프스키의 반항하는 인간, 여러분, 신에 대하여 이반을 갖고 독특하게 또 표현하는 그 알베르 까뮈의 견해들, 상당히 길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대신문관 이야기라든지. 정말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 추천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특히 일반인들, 특히 철학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2차 자료를 찾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어느 정도 철학적 사유를 하는데 뭔가 1차 자료는 들어오지 않고, 이런 사람들 까미를 통하여 또 한 걸음 더 깊이 그저 철학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농만 이야기하면은 반항하는 인간이 아니야? 그럼 병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에 대하여 농만 이야기하는 자는 그거는 자기 자신도 못 보고 사회도 못 보고 전체를 못 보는 거야. 진정한 반항하는 인간은 형이상학적 반항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서구 역사가 가르쳐 주었던 그 전체주의적 부정, 부정을 통한 긍정, 절대적 긍정을 거부하고, 그리고 마르크스가 여기에 대한 반항으로 이야기하는 전체적 부정도 거부하는, 농을 하면서 위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반항하는 인간의 변증법입니다, 여러분. 왜 위를 같이 이야기해야 돼? 농 안에는 언제나 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부정은 언제나 나의 실존과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회는 우리가 아무리 연대를 잘해도 그렇게 쉽게 절대적 부정을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면들을 탁월하게 표현해내고 있으며, 해결에 대한 그 정리도 정말 제가 볼 때는 훌륭합니다, 여러분. 훌륭하고요. 이 책은 제가 볼 때 문학평론집이 아닙니다. 거의 뭐 철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자기 자신의 반항하는 인간의 어떤 시지프의 신화에서는 개인의 실존주의에서의 반항하는 인간, 실존과 자유와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 자유. 그래서 뭐요? 자살도 거부하고 살해도 거부하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 신이 나에게 벌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무신론자지만 그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시지프의 신화에서 나타나는 신이 준 벌을 비웃으면서, 그죠? 시지프가 굴리는 그 바위는 시지프의 것이지 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가 산에서 돌이 굴러져 떨어져 내려올 때, 거기에서 또 내려오면서 또 다시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절망이 비로소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의 반항적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반항적 사유가 이제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작품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집단과 연대의 어떤 그런 반항하는 인간인데, 이런 것들은 다 헤겔의 전체주의와 마르크스의 전체주의를 다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결국은 계급 없는 사회로 가면서 그 중간에 타자들을 너무 많이 살해했고,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노예를 만들고 또 다른 인간의 어떤 그러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전체주의에도 농을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까미의 독특한 그러한 반항적 형이상학, 반항적 인간, 이 인간은 타자와 연대하면서 농과 위를, 제도에 대해서, 제도의 압력에 대해서는 농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함께 연대해가는 인간들과 더불어 사는 이 세계를 향하여서는 때로는 위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또한 관용을 가진 인간, 그러면서도 냉철한 명정한 의식을 갖고 나는 생각한다의 자리에 이웃과 사회와 집단과 함께, 타자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반항을 소유한 인간, 이 반항은 결국 인식적 관조적인 게 아니라 실천적 행위로서 인간이, 그죠?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끊임없는 투쟁과 끊임없는 그러한 농과 위를 요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코 도그마에 잡히면 안 된다라. 어떤 정치 집단이 옳다, 다 오라, 이게 아니라는 거야. 마르크스 이름만 나오면 옳다. 그런데 그걸 적용시켰을 때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타자들을 살해했느냐 말이야. 그 뒤에 역사는 말할 것도 없죠. 문화혁명부터 시작해갖고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냐고. 그게 동일하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이러한 난거에도 우파에도 농, 좌파에도 농을 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연대,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연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농이 아닌 위를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 안에서의 개인을 이야기하는 이 조금 더 넓게 적용된 거죠. 개인의 실존주의에 반항해서 집단에서의 나타나는 그러한 반항으로 옮겨가는 이 알베르 까미의 그런 철학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도는 이 저녁에 알베르 까미의 51년도의 작품, 그죠? 그리고 지금 또 기억이 나는데 사드도 나와요. 사드의 어떤 그러한 사드 아시죠? 사드 성애적 담론의 어떤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드적 반란도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살면서, 그죠? 그가 어떤 그 견해도 아주 탁월합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기독교도 나오고, 기독교 신학과 그 시대의 기독교의 어떤 그런 관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이런. 그래서 다양한 문학가들과 그 시대의 유럽의 철학의 사조들을 꿰뚫으면서
어떻게 반항하는 인간이 농과 위의 변증법을 함께 활용하면서 진정한 인간을 자유를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에서 사르트르의 오해를 받았다고 해도 까미는 얼마든지 그죠. 그런데 이런 대가들은요, 어떤 이념에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뭔가를 속이는 거야. 절망 가운데서 반항하는 인간, 그죠? 그것은 어떤 체제도, 어떤 도그마도, 어떤 전체주의도 허용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진정한 연대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간을 알베르 까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 한번 반항하는 인간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예도가 그냥 소개를 하면서 했지 다 예도가 중간으로 들어가서 막 이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특히 대중들, 어려운 철학서가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은 철학책 해결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철학에 대한 어떤 이런 걸 읽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예도가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독려합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